저는 2013년 한빛부대 일진으로 남수단에 파병된 김현성 대위입니다. 처음 남수단 땅을 밟았을 때의 충격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아프리카 대륙 한복판 남수단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2011년 수단에서 갓 독립한 세계에서 가장 젊은 나라죠. 하지만 이곳은 희망보다는 절망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35년간 이어진 내전의 상처가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도로라고 할 만한 것도 없었어요. 비가 오면 진흙탕이 되고 건기에는 먼지투성이가 되는 그런 길뿐이었죠. 병원도 제대로 된 게 없어서 아이들이 말라리아나 설사병으로 목숨을 잃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이곳에서 정말 뭔가 할 수 있을까? 처음엔 막막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신 후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독립 초기만 해도 여러 나라들이 남수단을 도우겠다며 몰려들었거든요. 미국, 영국, 노르웨이, 일본까지. 하지만 2013년 내전이 터지자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어요. 너무 위험하다, 투자 대비 효과가 없다며 말이죠. 어떤 나라들은 아예 대사관 문을 닫고 철수해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한국만은 달랐어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섰죠. 가장 어려울 때 진짜 친구가 누군지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빛부대가 도착했을 때 현지 주민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처음엔 의심의 눈초리였어요. 또 다른 나라들처럼 금방 떠날 거 아니야? 라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달랐습니다. 위험하다고 도망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현지 주민들과 함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로를 고치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지원했죠. 그때 한 현지 주민이 제게 말했어요. 당신들은 정말 다르구나. 다른 나라들은 우리를 도와준다고 하면서도 결국 자기 이익만 챙겼는데 한국은 우리와 함께 고생하는구나.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해졌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수단 외교부 차관인 아마드 칼리프가 직접 우리 부대를 찾아온 거예요. 칼리프 차관은 중동 지역에서 외교관으로 오래 일한 베테랑이었어요. 여러 나라의 원조를 받아본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죠. 그런 그가 우리에게 제안한 내용은 정말 파격적이었습니다. 한국과 단순한 원조 관계가 아닌 100년을 내다보는 진정한 파트너십을 맺고 싶다. 그의 말을 직접 들어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지금까지 많은 나라들이 우리를 도와줬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일방적인 시혜였어요. 받기만 하는 관계였죠. 그런데 한국은 다릅니다. 칼리프 차관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동등한 파트너로 대해줍니다. 무엇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해 주시죠. 자원 개발보다는 인간 중심의 재건을 추구하고 있어요. 정말 그랬어요. 우리 한빛부대는 처음부터 다른 접근을 했거든요. 다른 나라들이 석유나 광물 자원에만 관심을 보일 때 우리는 현지 주민들의 교육과 의료, 생활 개선에 집중했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노하우, 그리고 인프라 구축 능력은 정말 놀랍습니다. 칼리프 차관의 눈이 반짝였어요. 특히 의료 지원 시스템은 우리 주민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실제로 우리 의무대에서는 하루에 수십 명의 환자를 치료했어요. 말라리아 예방접종부터 응급수술까지 정말 생명을 구하는 일들이었죠. 칼리프 차관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우리는 이제 단순한 원조 수혜국이 아닙니다. 한국과 함께 성장하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진정한 동반자 관계 말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단순히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정말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런데 이런 우리의 노력을 곱지 않게 바라보는 나라가 있었어요.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은 2012년부터 남수단에 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접근 방식은 우리와 완전히 달랐죠. 일본이 노린 건 명확했습니다. 바로 석유였어요. 남수단은 하루 35만 배럴의 석유를 생산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일본으로서는 침이 흘러나올 만한 조건이었죠. 그래서 일본 기업들이 대거 몰려들었어요. 일본 종합상사들이 남수단 정부와 석유 개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초기 투자금만 수십억 달러 규모였어요. 남수단을 아시아의 새로운 에너지 허브로 만들겠다고 큰소리쳤죠. 하지만 문제는 그들의 태도였어요. 일본 기업들은 현지 직원들을 단순 노동자로만 취급했습니다. 기술 이전은 꿈도 꾸지 말라는 식이었죠. 현지에서 일하던 남수단 엔지니어 한 명이 제게 털어놓은 이야기예요.
일본 회사에서 일할 때는 정말 기분이 나빴어요. 우리를 마치 기계처럼 대했거든요. 기술적인 질문을 해도 너희는 몰라도 된다는 식이었어요. 더 심각한 건 일본 기업들의 자국민 우선주의였어요. 관리직은 모두 일본인이 차지했고 현지인들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단순 업무만 맡겼죠. 그런데 2013년 말 내전이 터지자 상황이 급변했어요. 무장 단체들이 석유 시설을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일본 기업들이 자랑하던 첨단 시설들이 하루아침에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치명적인 건 인프라 부족이었어요. 일본 기업들은 석유만 뽑아가려고 했지 현지 인프라 구축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도로도 제대로 없는 상황에서 석유를 어떻게 운반하겠어요? 결국 일본 기업들은 하나둘씩 철수하기 시작했어요. 투자 대비 수익성이 없다, 치안이 불안하다는 핑계를 대면서 말이죠. 그들이 떠날 때의 모습을 보니 정말 씁쓸했어요. 현지 직원들에게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냥 사라져버렸거든요. 책임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죠. 일본이 떠난 자리에서 한국의 진가가 더욱 빛났어요.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거든요. 한빛부대와 코이카가 함께 추진한 프로젝트들을 보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우리는 단순히 도로를 놓는 게 아니라 현지 주민들에게 도로 건설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준다는 말이 있잖아요. 바로 그런 철학이었어요. 보르시와 주바를 잇는 194km 구간 도로 공사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도로는 단순한 길이 아니었어요. 남수단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길이었죠. 공사 과정에서 우리는 현지 주민 500여 명을 고용했어요. 그리고 단순히 일만 시킨 게 아니라 도로 건설 기술을 체계적으로 교육했습니다. 현지 주민 중 한 명인 존이라는 청년이 기억나네요. 처음엔 삽질만 하던 아이였는데 우리 공병대장님이 직접 중장비 운전을 가르쳐줬어요. 지금은 남수단에서 가장 실력 있는 굴삭기 기사 중 한 명이 되었죠. 의료 지원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단순히 치료만 하는 게 아니라 현지 의료진을 교육했습니다. 기본적인 응급처치부터 시작해서 수술 기법까지 전수했어요. 종글레이 주립병원에 우리가 기증한 75kW 발전기 이야기도 해드릴게요. 전력 부족으로 의료 장비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던 병원이 24시간 운영 가능해졌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현지 직원들에게 발전기 관리법을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다릅니다. 병원장 선생님이 제게 말했어요. 다른 나라 지원은 물건만 주고 끝이었는데 한국은 우리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니까요. 한빛농장 프로젝트는 정말 자랑스러운 사업이었어요. 새마을 운동을 모델로 한 이 프로젝트로 현지 농업 생산성이 30% 향상됐거든요. 우리는 단순히 씨앗과 농기구만 준 게 아니라 한국의 농업기술자들이 직접 와서 6개월간 현지 농민들과 함께 농사를 지었어요. 이론이 아닌 실전 교육이었죠. 2014년 말 정말 놀라운 제안이 들어왔어요. 남수단 정부에서 한국을 단순한 원조국이 아닌 공식적인 개발 파트너로 인정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칼리프 차관이 다시 우리를 찾아와서 말했어요. 한국과의 파트너십은 이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특별협력국으로 지정하고 싶어요. 특별협력국이라는 건 정말 파격적인 대우였어요. 남수단이 독립한 이후 어떤 나라에게도 준 적이 없는 지위였거든요. 한국의 접근 방식이 우리가 원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칼리프 차관이 설명했어요. 자원만 가져가려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능력을 키워주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잖아요. 남수단 정부가 제시한 협력 방안은 정말 종합적이었어요. 자원 개발은 물론이고 기술 이전, 교육, 인프라 구축까지 모든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자는 것이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인재 교육 프로그램이었어요. 매년 100명의 남수단 젊은이들을 한국으로 보내서 기술을 배우게 하고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시스템이었어요. 우리는 물고기가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들의 의지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한국 기업들의 진출도 본격화됐어요. 하지만 일본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었죠. 현지 고용 창출과 기술 이전을 전제로 한 투자였어요. 포스코가 남수단 철강 산업 발전에 참여하기로 했고 현대건설은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를 맡았어요. 삼성전자는 통신 인프라 구축과 동시에 현지 기술자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죠. 한국은 우리와 윈윈하는 관계를 추구합니다. 칼리프 차관의 말이었어요. 자국 이익만 추구하는 다른 나라들과는 차원이 다르죠. 정말 그랬어요. 한국의 접근 방식은
단기적 이익보다는 장기적 동반 성장을 추구했거든요. 2015년부터 본격적인 협력 사업이 시작됐어요. 그 규모와 내용을 보면 정말 놀라워요. 먼저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부터 말씀드릴게요. 한국 기업들이 남수단 전역에 1000km의 도로망을 건설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단순히 도로만 놓는 게 아니었죠. 현대건설은 870명의 한국 기술자와 함께 3000명의 현지 근로자를 고용했어요. 그리고 모든 현지 근로자들에게 체계적인 건설 기술 교육을 실시했죠. 이제 우리도 스스로 도로를 만들 수 있어요. 현지 근로자 한 명이 자랑스럽게 말하더라고요. 그 표정을 보니 정말 뿌듯했어요. 교육 프로그램도 본격화됐어요. 한국 정부는 남수단의 기술교육원을 설립했고 매년 500명의 현지 젊은이들에게 다양한 기술 교육을 실시했어요. 자동차 정비, 용접, 전기공사, 컴퓨터 기술까지. 정말 실용적인 기술들이었죠.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95%를 넘었어요. 의료 분야 협력도 놀라웠어요. 서울대병원과 연세대병원이 공동으로 남수단 의료진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거든요. 매년 30명의 남수단 의료진이 한국에 와서 6개월간 연수를 받았어요.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배운 기술을 전파하니까 남수단 전체의 의료 수준이 눈에 띄게 향상됐죠. 농업 분야에서는 코로스 프로젝트가 대성공을 거뒀어요. 한국과 로스 현지어로 쌀을 합친 이름인 코로스는 현지 기후에 맞게 개발한 새로운 쌀 품종이었어요. 첫 해 수확량이 기존 품종보다 40% 많았어요. 남수단 농민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이제 우리도 쌀 자급자족이 가능해요. 라며 환호했거든요. 자원 개발 분야에서도 한국만의 특별한 접근을 보여줬어요. 한국석유공사가 남수단 유전 개발에 참여했는데 수익의 30%를 현지 교육과 인프라 개발에 재투자하기로 했어요. 단순히 자원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 수익을 현지 발전에 다시 투자한다니. 칼리프 차관이 감탄했어요. 이런 조건을 제시한 나라는 한국이 처음이에요. 그런데 이런 한국의 성공을 보던 일본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2016년 일본 정부가 남수단에 새로운 지원 계획을 발표한 거예요. 이번에는 기술 지원에 집중하겠다면서 5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어요. 겉으로 보기엔 그럴듯했죠. 일본 기업들이 다시 남수단에 몰려들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어요. 토요타가 남수단에 자동차 조립 공장을 짓는다고 했는데 실상은 일본에서 만든 부품을 가져와서 현지에서 조립만 하는 수준이었어요. 핵심 기술은 여전히 일본이 독점했죠. 히타치는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현지 기술자들을 단순 보조 인력으로만 활용했어요. 기술 이전은 계약에 없다며 버텼죠. 더 가관인 건 일본 기업들의 현지 적응 능력이었어요. 남수단의 특수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본 방식만 고집했거든요. 예를 들어 미쓰비시가 농기계를 지원했는데 완전히 일본 농업 환경에 맞춰진 장비였어요. 남수단의 거친 환경에는 전혀 맞지 않았죠. 1년도 안 돼서 대부분이 고장났어요. 현지 주민들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또 일본이군요. 이번에도 자기들 이익만 챙기려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랬어요. 일본 기업들이 내세운 기술 지원이라는 게 결국 자기들 제품을 팔기 위한 마케팅에 불과했거든요. 현지 인력 고용도 형식적이었어요. 일본 기업들은 최소한의 현지 인력만 고용했고 대부분 단순 업무만 맡겼어요. 관리직은 여전히 일본인들이 독점했죠. 결국 2017년 말 또다시 일본 기업들이 철수하기 시작했어요. 예상보다 수익성이 낮다는 핑계였죠. 그들이 떠날 때 남긴 건 무엇이었을까요? 고장난 장비들과 실망한 현지 주민들뿐이었어요. 칼리프 차관이 제게 말했어요. 일본은 여전히 19세기 제국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현지인들을 동등한 파트너로 보는 게 아니라 그저 노동력 정도로만 생각하죠. 정말 그랬어요. 한국과 일본의 차이가 그렇게 극명하게 드러날 수가 없었어요. 2018년부터 한국과 남수단의 협력은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했어요. 이제는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진정한 동반자 관계가 됐거든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남수단 청년들의 변화였어요. 한국에서 기술을 배우고 돌아온 청년들이 조금씩 남수단 사회를 바꿔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에서 IT 기술을 배우고 온 마크라는 청년이 있어요. 그가 만든 휴대폰 앱으로 남수단 농민들이 농산물 가격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어요. 정말 혁신적이었죠. 또 한국에서 의료 기술을 배운 사라라는 간호사는 고향에 돌아가서 지역 보건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녀가 도입한 한국식 예방의학 시스템으로 아동 사망률이 30% 감소했죠.
한국 기업들의 접근 방식도 점점 더 세련돼졌어요. 이제는 단순히 기술을 전수하는 게 아니라 현지 상황에 맞는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수준까지 왔어요. LG전자가 남수단 전력 사정에 맞춰 개발한 저전력 냉장고가 대표적인 예예요. 현지 엔지니어들과 함께 2년간 연구해서 만든 제품이었죠. 전력 소비량은 기존 제품의 절반인데 성능은 오히려 더 좋았어요. SK텔레콤은 남수단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현지 통신 기술자 1000명을 양성했어요. 이제 남수단 사람들이 스스로 통신망을 관리하고 확장할 수 있게 됐죠. 농업 분야에서는 더욱 놀라운 성과가 있었어요. 한국농업기술원과 남수단 농업부가 공동으로 개발한 스마트팜 기술로 작물 생산량이 평균 50% 증가했거든요. 이제 우리도 식량 수입에 의존하지 않아도 돼요. 남수단 농업부 장관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교육 분야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어요. 한국형 교육 시스템을 도입한 남수단 기술대학의 졸업생 취업률이 98%를 기록했어요. 아프리카 전체에서 최고 수준이었죠. 가장 감동적인 건 현지 주민들의 자신감 변화였어요. 처음에는 우리는 못 배운 사람들이라며 위축되어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 거예요. 칼리프 차관이 제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 기억나요. 한국은 우리에게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바다를 주었어요. 이제 우리는 스스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고 더 나아가 다른 나라들에게도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 2025년 저는 한빛부대에서 돌아온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남수단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세요?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한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남수단이 이제는 아프리카의 새로운 희망으로 불리고 있거든요. 2023년 통계를 보면 남수단의 GDP가 2013년 대비 300% 성장했어요. 문맹률은 70%에서 30%로 떨어졌고 영아 사망률은 절반으로 줄었죠.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에요. 남수단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제 그들은 자신감을 갖고 미래를 꿈꾸고 있어요. 작년에 남수단을 다시 방문했을 때의 일이에요. 공항에서 저를 맞아준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바로 10년 전 굴삭기 운전을 배웠던 존이었어요. 이제는 남수단 최대 건설회사의 사장이 되어 있었죠. 대위님, 저 기억하세요? 한국에서 가르쳐주신 기술로 이렇게 성공했어요. 존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의 회사는 이제 주변 아프리카 국가들에도 기술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의료진 사라도 만났어요. 그녀는 이제 남수단 보건부 차관이 되어 있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예방의학 시스템을 남수단 전체에 도입했어요. 이제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55세에서 68세로 늘어났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새로 지어진 남수단 마이너스 한국우정대학교를 방문했을 때였어요. 3,000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데 모든 수업이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학생들이 저를 보더니 모두 일어서서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그 순간 정말 울컥했어요. 총장인 칼리프 전 차관이 제게 말했어요. 대위님, 한국이 우리에게 준 건 돈이나 기술만이 아니었어요. 희망과 자신감, 그리고 꿈을 주었어요. 정말 그랬어요. 한국은 남수단의 단순한 원조가 아닌 진정한 동반자 관계를 제시했고 그 결과 두 나라 모두 윈윈하는 성과를 거둔 거예요. 반면 일본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직도 그들은 19세기 제국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최근에도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 일본 기업들이 철수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죠.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바로 철학의 차이예요. 일본은 여전히 주는 자와 받는 자의 관계로 생각해요. 자기들이 우월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우리도 불과 50년 전만 해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잖아요.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남수단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같이 가자는 마음, 그게 바로 한국의 힘이었어요. 지금 남수단은 아프리카 다른 나라들의 롤모델이 되고 있어요. 케냐, 우간다, 탄자니아에서도 남수단처럼 한국과 협력하고 싶다는 요청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한국이 보여준 상생의 리더십이 전 세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거예요. 이제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유엔에서도 한국형 개발 모델을 다른 개발도상국에 확산하자는 결의안이 통과됐어요.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죠. 저는 지금도 가끔 남수단에서 보낸 그 시간들을 생각해요. 힘들었지만 정말 보람 있었어요. 우리가 그곳에서 한 일들이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라
진정한 평화 건설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전쟁을 막는 것만이 평화가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꿀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진정한 평화예요. 대한민국이 남수단에서 보여준 건 바로 그런 평화였어요. 총과 칼이 아닌 기술과 교육, 그리고 진심으로 만들어낸 평화 말이에요.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이런 역할을 계속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나라예요.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선진국이 된 경험, 그리고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민족이니까요. 남수단에서 한 아이가 제게 그런 말을 했어요. 아저씨 나라는 정말 착한 나라구나. 나도 커서 한국 같은 나라를 만들고 싶어. 그 아이의 순수한 눈빛을 잊을 수 없어요. 바로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세상을 바꾸는 거 아닐까요? 대한민국의 위대함은 경제력이나 군사력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 사람들과 함께 꿈꾸고 함께 성장하려는 마음에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남수단에서 보여준 한국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어요.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세계 곳곳에서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만들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힘이 있으니까요.